프랑스는 한국을 선택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무력에 굴복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위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인 이유는 너무나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나라가 있었어요. 강대국도 군사대국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늘 열심히 따라가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전쟁도 아니었고 협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전 세계를 멈추어 세웠죠. 수십 년간 쌓아온 힘의 균형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담담함이 저를 더욱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직접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었고 마지막에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시 드마르라고 합니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인공지능 전술기술 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로 국방기술 분야에 몸담은 지는 20회가 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항공과 기계, 정보체계에 관심이 많았고 어느새 그 열정이 제 삶의 기반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16살 때였어요. 파리 항공우주박물관에서 본 미라지 전투기 앞에서 1시간을 넘게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지금까지도 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쓰게 된 데에는 단순한 기술적 감탄이나 직업적 기록을 넘어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고 나라에 대한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어떤 경험 때문이죠. 마치 오랫동안 안개 속을 걷다가 갑자기 햇살이 비치는 순간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지금 저희가 처한 현실부터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불안과 긴장 속에 놓여 있어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극심한 정치 양극화로 매달 보궐선거마다 시위와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라 불리는 행정 개편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오고 있죠. FBI, CIA, 나사 같은 독립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에 가까우며 저희 같은 기술 참모들도 이제는 그들의 정보를 검토하는데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오히려 답답함과 초조함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점점 더 강경한 자세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지난주 푸틴이 발표한 새로운 핵 교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5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어요. 그 미사일의 속도와 궤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밤잠을 설치며 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이웃한 나토 회원국들은 안보회의를 매일같이 열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회의들 중 대부분은 실질적인 전략보다는 어떻게 덜 손해보는 쪽에 설 것인가를 고심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국방차관은 지난번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체스가 아닌 포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오랫동안 주요 전략 파트너로 의존해왔지만 최근의 불안정한 움직임 속에서 점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유럽 전략적 자율성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만의 기술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속한 기술분과 자문단은 지난달부터 대체 동맹국 기술, 자산 분석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었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국방부 지하 3층에 위치한 보안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그 회의는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참석자는 5명뿐이었고 모든 자료는 회의 후 즉시 폐기되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인 장 피에르 뒤퐁 국방차관이 테이블 위에 여러 보고서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술 파트너십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등의 자료가 차례로 검토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한 문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어 기술 연합 제안서.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기술 기반의 안보 협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문장이 제 시야에 들어온 순간 심장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초까지 프랑스 국방부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단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약 넉 달 동안 서울에 머물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35살이었고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1월의 서늘한 바람과 함께 느껴진 묘한 설렘, 그리고 동시에 밀려온 두려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방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박진수 박사라는 분과 함께 연구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였어요.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연구소 정문을 통과할 때 제 가슴은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 인상은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해 보였어요. 키는 중간 정도였고 늘 깔끔하게 다림질된 흰 셔츠를 입고 계셨죠. 그런데 그분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박사는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집요하고 정교한 태도를 지녔어요.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연구실에 나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 조용히 집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저도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연구 방식의 차이도 컸거든요. 프랑스에서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먼저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한 후에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박 박사와 함께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가진 특별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발표나 즉흥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철저한 검증과 꾸준한 개선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한국 기술의 정교함은 인상 깊었지만 서방의 군사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보조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제가 가진 편견이었죠.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연구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박 박사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전면전에 앞서 예측의 싸움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철학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그때는 깊게 새기지 못했는데 이 문장이 지금의 세계 상황과 겹쳐지며 묘하게 울림이 생기더군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각국 분석 보고서가 넘겨지고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의 공조 강화, 나토 체계의 개편, 인도와의 연합 가능성까지. 그런데 그날 유독 제 시선은 한 장의 보고서에서 멈춰 있었어요. 표지에 적힌 문구는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어기술 연합 제안서. 그 순간 묘한 정적이 제 안에 감돌았습니다. 서울 한강변 연구소에서 박 박사와 나눴던 짧은 대화, 도심 곳곳에서 조용히 일하던 연구원들의 눈빛, 정해진 휴 시간에도 모니터 앞을 떠나지 않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김민지 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화려함보다는 확실함을 추구한다는 그 철학이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떠올랐을 때는 정치, 전략, 시장 점유율이 먼저 연상됐다면
한국은 이상하게도 얼굴이 먼저 생각났어요. 그것도 조용히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던 기술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들고 실험실로 향하던 이승우 연구원, 새벽까지 남아서 코드를 점검하던 장은하 박사,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나가던 박 박사의 뒷모습까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빠른 대응이 아니라 조용한 예측이 아닐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기술이 가진 진짜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눈에 띄기 위해서가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기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 그날 이후로 제 시선은 달라졌고 제 마음엔 작은 변화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술을 향한 관심이 아닌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프랑스 내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과의 기술 방위 협정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회의록에 올라왔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감정이 반쯤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과 박진수 박사의 말이 떠오르긴 했지만 국방이라는 건 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 자문관으로서 기술의 실효성, 정밀성, 무엇보다도 실전성에 무게를 두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동료들, 특히 기술참모 마르탱 콜레는 공개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마르탱은 유럽 내 자율 전술 시스템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고 프랑스 중심주의가 뿌리 깊은 이 바닥에서 그와 비슷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수두룩했죠. 42살인 마르탱은 특히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는데 그는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후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어요. 그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카페테리아에서 마르탱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알렉시, 설마 진심으로 저걸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한국은 언제나 제조기술은 뛰어났지만 전략 시스템은 서구의 몫이었어. 그런 애매한 감성으로 군사협력을 결정하긴 무리야. 마르탱의 말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미국, 독일과 더불어 나토 내 전략 기술 중심국 중 하나였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 기반 협력국으로만 분류됐거든요. 심지어 장 클로드 베르나르 장성은 지난주 비공식 만찬에서 우리가 한국의 보호를 받는단 말인가? 라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어요. 아무리 박 박사와의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해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는 냉정함이 우선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판단과 편견이 며칠 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10월 18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오전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가을 아침은 쌀쌀했고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길에도 특별한 일이 있으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전 7시 20분경 국방부 사이버경보실에 근무하던 질 모로 요원이 다급하게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알렉시, 큰일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JH-9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감행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질은 29살의 젊은 기술자였지만 사이버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예리한 직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상하다고 말할 때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였죠. 문제는 그 위협이 저희의 기존 탐지 시스템에는 거의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속 미사일이라지만 미리 입력된 경로, 예측 정보와 미국이 제공한 정찰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몇 초 내에는 반응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모든 탐지망이 지연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중앙통제실로 달려갔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늘어선 그 공간에서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없었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질문하자 수석 분석관인 미셸 로랑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사일 발사는 확실해요. 하지만 궤도 추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3분 정도의 지연이 예상되고요. 3분. 극초음속 미사일에게 3분이란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의 시간이었어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랑스군 위성센터의 서부 시스템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시간은 오전 6시 24분 32초. 그런데 내부 로그를 확인해 보니 그 경고보다 정확히 21초 전에 한 외부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전송된 사전 알림이 존재했습니다. 그 출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K-트랙 시스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문서를 들여다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K-트랙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빛솔루션이라는 기업이 공동 개발했다던 AI 기반 미사일 탐지 우격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체류하던 당시 박진수 박사가 시연을 위해 밤을 새며 설계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스템이 단 한 번의 오류 없이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K-트랙은 연료 변화와 열파 형상, 탑재, 중량 분포의 미세한 차이를 학습한 딥러닝 엔진을 통해 발사 3초 이내 탐지, 2초 내 반응 판단, 1초 안에 요격 명령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날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미셸이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저희보다 빨리 탐지할 수 있죠? 저는 박 박사가 대전 연구소에서 보여준 초기 프로토타입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징후를 읽는 것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징후에 집중해요. 이 시스템은 인간의 판단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했고, 그날 프랑스의 수도권 전력망과 고속열차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전송했어요. 만약 K-트랙의 경고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국방부 통신보안실에서는 대규모 사이버 침입 시도가 탐지됐습니다. 이상한 점은 수백 개의 접속 시도가 동시에 발생했는데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안팀장인 앙투안 듀바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길드 수준의 조직적 공격이었는데 피해가 전혀 없어요. 큐월이라는 시스템 때문인 것 같은데. 큐월. 또 한국이었어요. 이 양자암호 기반 방어 체계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고 1분 단위로 자동 재생성되는 암호 키 체계로 인해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어요. 마치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처럼 공격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방식이었죠. 그 순간 마르탱이 통제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알렉시, 이 보고서 좀 봐. 마르탱이 건넨 문서에는 K-메쉬 오빗이라는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누리호 성공 이후 실전 배치한 초소형 저궤도 위성 군준망이었는데 이것이 프랑스의 플레이아데스 네오, 독일의 사라, 인도의 리삿과 실시간 동기화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지연이 평균 8.7초에서 1.9초로 줄었어요. 기존 나토 시스템보다 4배 빠른 반응성이에요. 마르탱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없었어요. 오히려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알렉시, 우리가 뒤처졌어. 이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한국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 우린 발생 후 대응했고 그들은 발생 전 징후에 반응했어. 그 순간 서울의 박진수 박사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단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탐지보다 먼저 징후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때는 단순한 철학적 언급으로만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면 전쟁이 되고 사람이 기술보다 앞서야 비로소 방패가 된다는 철학. 바로 그것이 이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었던 거죠. 이날 이후로 프랑스 내부 기술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의석상에서도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는 사라졌고 모두가 문서보다 먼저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박 박사와 한국 기술자들의 진짜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일 이후 프랑스 국방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건물에 갑자기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기술 검토 회의는 말 그대로 의례적인 수준이었고 대한민국 방산기술은 항상 우순위로 분류되어 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에서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또요. 심지어 엘리제 궁에서도 매일같이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통령 직속 안보보좌관인 장 이브르 드리앙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 한국 기술에 대한 세부 보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기술보좌관으로서 제 업무는 그날 이후 정말 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매 시간마다 누군가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 기술의 구체적 성능 분석, 도입 가능성 검토, 예산 산정까지 숨 돌릴 틈이 없었죠. 무엇보다 저는 직접 한국 측과 화상기술협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박진수 박사와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파리 시간으로는 늦은 오후였지만 서울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죠. 그런데도 박 박사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시 자문관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뒤편에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연구실이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더 발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사님, 이번 K-트랙 시스템의 성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어요. 박 박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다만 저희가 추구했던 방향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어떤 방향이었나요? 제가 물어보자 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알렉시 자문관님, 저희는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늘 누가 먼저 쏘는지를 계산했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예 쏘기 전에 멈추게 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예방이 방어보다 낫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나와야 해요. 저희 시스템이 빠른 이유는 상대방을 더 일찍 감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는 작은 확신이 스며 있었어요.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철학에 대한 확신이었죠. 며칠 후 모든 것이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긴급 안보 브리핑을 통해 전례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방송으로 생중계된 그 자리에서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프랑스는 향후 핵심 방어 체계 구축에 있어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선언이며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순간 국방부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참석한 기자들의 표정이 일순간 변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불 안보 협력이 사실상 균열을 예고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결정이 내려진 거였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의 선택은 실망스럽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미 국방부는 불안정한 동맹국에 대한 군사기밀 공유 제한 검토를 공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더 격렬했어요. 환95는 프랑스가 동아시아 군사블록에 발을 들였다는 논평을 일면에 실었고, 중국 외교부는 프랑스 대사를 초치하며 위험한 편 가르기라며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석상에서 서방의 일부 국가들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러시아의 반응은 조롱조였습니다. RT는 프랑스는 한국을 믿고 목숨을 건 셈이라는 헤드라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부 극우 언론은 서양의 무릎이 동양에 꿀렸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심지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프랑스가 아시아의 학생이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프랑스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큰 혼란이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침착했고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파리 시내 카페에서 만난 한 시민은 프랑스 24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선택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은 조용했어요. 우리가 택한 건 조용한 쪽이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이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장면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11월 15일 저녁 뜻밖의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삼색기와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이 모였고, 기술은 무기를 넘는다는 피켓을 든 청년들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한불 우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어요.
특히 한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지키려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순간은 국방부 기술박람회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한국 공동기술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고, 저도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장 앞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기껏해야 100명 정도 참석하는 세미나였는데, 그날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심지어 입장권이 다 떨어져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회의 때 한국 기술을 조롱하던 마르탱도 있었어요. 그는 맨 앞줄에 앉아서 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K트랙과 큐얼의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30분 동안 설명했는데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마르탱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알렉시, 내 생각이 짧았어. 기술은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야 하는 거였지. 한국 기술자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고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마르탱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 아래에 앉아 있는 박진수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한국 기술자들을 초청한 소규모 감사 만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파리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이었고 오직 12명만이 초대되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공식적인 만찬이라기보다는 친구들끼리의 모임 같았습니다. 박 박사를 비롯해 김민지 연구원, 이승호 박사 등 서울에서 만났던 분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느 프랑스 군 소속 통신 시스템 기술자가 와인을 한 잔 마신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수 박사님, 큐얼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우린 여태껏 데이터를 걸러냈고 당신들은 사람을 살려냈네요. 박 박사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단어에서 사람의 냄새를 느꼈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과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공동사이버 방어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름은 NMD 센터 New Mutual Defense, 새로운 상호 방어 체계라는 의미였어요. 이 이름을 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마지막엔 박진수 박사의 제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방어는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무력보다는 기술, 그리고 기술보다는 사람이어야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 차분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차분함 속에서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죠. 센터는 프랑스 낭트 외곽의 옛 군사통신 기지를 개조해서 만들었어요. 그곳은 원래 냉전 시대의 나토 통신 기지였는데 이제는 평화를 위한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된 셈이죠. 한국 측 기술자들과 프랑스 기술자들이 함께 상주하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됐고 저는 이 협력 체계의 기술 교류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다시금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낭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바라본 프랑스 시골 풍경은 유독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이제는 더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박진수 박사가 직접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분은 한 달 전부터 먼저 와서 시설 점검과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동료를 맞이한 것 같기도 했어요. 알렉시 자문관님, 이제 정말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박 박사의 인사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단순한 업무상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 같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연수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번에 파견된 한국 기술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인재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저희보다 적었지만 매사에 조심스럽고 성실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사람이 이지연 연구원이었어요. 28살의 그녀는 카이스트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했고 큐얼 시스템의 핵심 개발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프랑스 기술자들이 큐얼의 복잡한 양자 암호 체계를 이해하느라 애를 먹을 때 지연 씨는 차분하게 옆에 앉아서 그 과정을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친절하고 꼼꼼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센터에서의 일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지연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대단한 기술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 뭐냐를 고민했을 뿐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오래전 박진수 박사가 했던 말과 겹쳐 들렸어요. 기술은 계산이 아닌 방향이라는 말.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것.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이런 처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은 이후로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 확장되었어요. K메시오빅과 프랑스의 플레이아데스 네오를 연동한 통합 위성 감시 시스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위협 탐지 시스템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건 유럽 전역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는 테크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점이었어요. 매달 20명씩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프랑스의 기술 인재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그리고 기술을 다루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연수단에 참여했던 젊은 엔지니어 줄리앙 마르탱은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알렉시, 한국에서는 기술자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야근이나 업무 강박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만드는 기술이 누군가를 지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이 단지 방어, 협정 그 이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술이라는 건 결국 국력이나 경쟁력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 가족들도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어요. 특히 제 15살 딸 엠마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술도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드는 거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이해한 것이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핵심 처학이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프랑스 국방기술학교에서 열린 기술과 평화라는 제목의 공개 강연회에서 저는 박진수 박사와 함께 공동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강연장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관점에서, 박 박사는 한국의 관점에서 이번 협력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자문관님, 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었나요? 그들이 가진 기술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구할 기술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죠. 그게 제가 한국을 믿게 된 이유입니다. 그 학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제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제가 손글씨로 이렇게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 조용한 나라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쟁이 아닌 연대가, 승리가 아닌 평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한국이 저희에게 들려준 것도 바로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레터였습니다.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조용한 영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진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기술은 강해질수록 더 낮게 엎드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지킬 수 있다.